어머니, 이제 가야 되네요. 한도윤은 입영 통지서를 손에 든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23세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연극 동아리에서 주연을 맡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대 위에서 꿈을 펼쳐보려던 참이었거든요. 키는 170cm 정도로 또래보다 작은 편이었고 살도 많이 빠져서 군복을 입으면 더욱 왜소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렴.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사실 도윤은 고등학교 3년 때 폐기흉으로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의사는 재발 가능성이 높다며 격한 운동을 피하라고 했었어요. 당연히 군대는 면제받을 줄 알았는데 신체 검사에서 이상 없다고 판정받았거든요. 내가 병무청에 다시 전화해 볼까?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문의했지만 담당자는 현재 상태가 정상이라며 입대 통지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했어요. 80년대 초반에는 의료 기록 관리가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거든요. 개인의 병력보다는 현재 검사 결과가 우선이었습니다. 1983년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도윤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챙겨준 낡은 군용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속옷과 양말, 그리고 어머니가 손수 뜨개질한 목도리가 들어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그였기에 군대라는 낯선 환경 자체가 두려웠거든요. 연극 무대에서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늘 소극적이었어요.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했거든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도윤은 억울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폐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군대의 혹독한 훈련을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기흉이 재발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평소보다 얕아지는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만약 군대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이 종점에 가까워질수록 도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청년들의 얼굴에서도 비슷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정과 걱정을 안고 있겠지만 도윤처럼 몸이 약한 상태로 입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훈련소에 도착하자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도윤처럼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분주한 교관들의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어요. 주변의 청년들은 대부분 도윤보다 건장해 보였고 그는 자신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추위가 폐 깊숙이 스며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감싸며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한도윤, 드디어 자신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교관은 그의 왜소한 체격을 한번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미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던 거죠. 도윤은 가방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비록 억울하고 불안했지만 이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훈련소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에 잠을 깨면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폐 기흉 수술 자리가 욱신거렸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야, 한도윤, 뭐하냐, 빨리 못 나와. 생활관에서 도윤은 늘 꼴찌였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이 이미 세면을 마치고 나올 때 그는 겨우 이불을 개고 있었어요. 왜소한 체격 때문에 군복도 헐렁했고 전투화는 발에 맞지 않아 물집이 생겼습니다. 동기들은 그런 도윤을 보며 혀를 찼어요. 도련님이 군대 왜 왔어? 집에서 엄마 치마폭이나 붙잡고 있지. 김상철이라는 덩치 큰 훈련병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어머니가 그리웠고 이 모든 상황이 버거웠거든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행군 훈련이 있던 날이었어요. 20km를 완주해야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도윤은 출발하기 전부터 불안했어요. 무거운 배낭과 총을 메고 장거리를 걸어야 한다니 폐에 무리가 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든 훈련병이 참여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었으니까요. 행군이 시작되고 3km쯤 지났을 때 도윤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속도를 늦추려 했지만 뒤에서 교관이 고함을 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훈련병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5km 지점에서 도윤은 결국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다른 훈련병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한 명의 장교가 달려왔어요. 훈련장을 순찰하던 연대장이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도윤은 의무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회색 전투복을 입은 장교가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 눈을 뜨자 그 장교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 표정이 왠지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괜찮나? 장교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교는 그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재어보았습니다. 그 손길이 어린 시절 아팠을 때 어머니가 해주던 것과 비슷했어요. 도윤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름이 뭐지? 한도윤입니다. 장교는 도윤의 이름을 몇 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도윤은 그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알고 있던 사람 같았거든요. 폐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입대했나?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체 검사에서 이상 없다고 나왔고 병무청에서 입대하라고 했다고요. 장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윤은 그 장교가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훈련장에서, 생활관에서, 식당에서도 마주쳤어요. 매번 그 장교는 도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에게는 엄격했지만 도윤에게만은 왠지 부드러운 시선을 보냈어요. 도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시선 덕분에 조금씩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일주일이 더 지나고 도윤은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위치한 보병 중대였어요. 추위가 더욱 매서워진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새로운 환경에 다시 한번 적응해야 했어요. 훈련소에서도 힘들었는데 실제 부대는 더욱 엄격할 것 같았거든요. 자대 첫날, 도윤은 연대장실로 호출받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거든요. 새로운 신병이라 여러 가지 확인할 것들이 있겠지만 왠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하니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뒤에 앉아 있는 장교가 보였습니다. 회색 전투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어요.
도윤이 거수 경례를 하자 그 장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훈련소에서 자신이 쓰러졌을 때 도와주었던 바로 그 장교였거든요. 한도윤이군. 연대장은 도윤의 인사기록 카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익숙한 온기가 있었어요. 카드에 적힌 정보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신지, 학력. 특히 출신지를 볼 때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서울 마포구 출신이군.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나? 어머니 혼자 계십니다. 도윤의 대답에 연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다시 카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마포구라고 했을 때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궁금했거든요. 폐기흉 병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괜찮나? 네,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연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도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이 왠지 친근하면서도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사람 같았거든요. 도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한정훈 연대장이다. 앞으로 이 중대에서 잘 적응하길 바란다. 한정훈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도윤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막연하게 익숙한 느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집안 사정이 어려운가?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어요. 왜 연대장이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연극 배우 꿈을 포기하고 입대하게 된 것을 솔직히 말했어요. 연대장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 그리움, 안타까움. 도윤은 그 모든 감정의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앞으로 몸조리 잘하고 무리하지 마라. 혹시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 보고하고. 연대장의 배려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상관들은 보통 강하게 버티라고 하는데 그는 오히려 몸을 먼저 챙기라고 했거든요. 도윤은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연대장은 마지막으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찾아와도 된다. 보통 상관이 부하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왠지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지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면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도윤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정훈 연대장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 어딘가에서 들어본 이름 같았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따뜻한 시선도 잊을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자신을 배려해 주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날 밤 생활관에서 도윤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새로운 중대에 배치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연대장이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내용을 적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도윤은 중대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든 건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서 진행되는 야간 산악훈련은 도윤에게 생지옥이었어요. 그날은 새벽 2시에 시작된 무장 완전 행군이었습니다. 20km를 4시간 안에 완주해야 하는 혹독한 훈련이었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도윤은
무거운 배낭과 총을 메고 절벽 같은 산길을 올라야 했습니다. 10km 지점에서 도윤의 호흡이 급격히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폐 기흉 수술 부위가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 때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했어요. 다른 병사들은 이미 앞서 나갔고 도윤은 혼자 뒤처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얼어붙은 바위에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계곡 쪽으로 굴러떨어졌어요. 몸이 나무에 부딪히며 멈췄을 때 도윤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 파묻힌 채로요. 1시간 후 도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부대원들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정훈 연대장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는 평소와 다르게 창백한 얼굴로 산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마치 자신의 친아들을 찾는 아버지 같았어요. 한도윤, 한도윤. 연대장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상관의 걱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부르는 듯한 절절함이었습니다. 도윤을 발견했을 때 연대장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도윤의 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며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은 사람 같았습니다. 괜찮다, 아빠가 여기 있어. 연대장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의식을 잃은 도윤은 들을 수 없었지만 주변 병사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의무실에서 깨어났을 때 도윤은 연대장이 자신의 침대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밤새 잠들지 않고 지켜본 것 같았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도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들었구나. 연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도윤의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재어보았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근했습니다. 마치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요.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 시키지 않을게. 연대장이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상관이 부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 주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연대장은 도윤을 전령병으로 발탁했습니다. 위험한 훈련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항상 자신의 곁에 두었어요. 다른 병사들은 부러워했지만 동시에 의아해했습니다. 그 특별한 대우가 너무 과했거든요. 연대장실에서 일하면서 도윤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연대장은 도윤의 생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윤이 말한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도윤이 좋아하는 음식까지 알고 있었어요. 너 떡볶이 좋아하지? 어느 날 연대장이 불쑥 물어봤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연대장은 당황한 도윤을 보며 얼른 말을 바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좋아하잖아. 억지스러운 변명이었어요. 도윤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대장이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면 연대장은 종종 도윤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집은 어디에 있는지, 어릴 때는 어땠는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연대장이 말할 때마다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기 전 중대에서는 마지막 대규모 훈련이 계획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되는 야전 종합훈련이었어요. 도윤은 전령병이라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되었습니다. 연대장은 훈련 며칠 전부터 유난히 도윤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번 훈련에서는 절대 무리하지 마라.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 연대장의 당부가 평소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극도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그런 연대장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걱정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훈련 둘째 날 새벽이었어요. 포복 전진 훈련 중에 도윤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기어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면서 머리가 핑 돌았어요. 폐 기흉이 재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던 거죠. 도윤이 중얼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계속 훈련을 이어갔고 도윤 혼자 뒤처졌어요. 교관이 고함을 치려던 순간 갑자기 한정훈 연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연대장은 훈련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도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온 거였습니다. 그 속도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마치 자신의 아들이 위험에 처한 것처럼 급박하게 뛰어왔거든요. 한도윤, 연대장이 도윤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도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숙했습니다. 마치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요. 괜찮나? 어디가 아픈가? 연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극도의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단순히 부하를 걱정하는 상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절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도윤은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연대장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에서 묘한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도윤이 일어나려고 하자 연대장이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대장의 손이 도윤의 머리 위로 올라갔어요. 헬멧을 벗기고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도윤의 머릿속에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던 기억이요. 너무 어린 시절이라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손길만은 생생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아! 도윤이 무의식 중에 소리를 냈습니다. 연대장도 그 순간 손을 멈췄어요. 둘 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 기시감이었습니다. 괜찮나? 연대장이 다시 물어봤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욱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을 바라보는 눈빛도 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확신에 찬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훈련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연대장은 도윤을 따로 불러 자신의 지프에 태웠어요. 다른 병사들은 트럭에 타고 가는데 도윤만 특별히 배려해 준 거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연대장은 운전에만 집중하는 듯 했지만 백미러로 자꾸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도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도윤아. 갑자기 연대장이 도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처럼 한도윤이 아니라 그냥 도윤이라고 불렀거든요. 마치 가족이 부르는 것처럼 친근하게요. 네. 도윤이 대답하자 연대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결국 다른 말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도윤은 연대장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따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중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중대로 돌아온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연대장의 손길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어릴 적 누군가 자신을 쓰다듬어 주던 기억도요. 혹시 그 누군가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0개월의 군 생활이 끝나갈 무렵 도윤의 제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1985년 여름이었어요. 입대할 때와 달리 이제는 제법 단단해진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윤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힘들었던 군 생활이었지만 한정훈 연대장과의 이별이 아쉬웠거든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연대장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고 자주 멍하니 앉아있곤 했어요. 도윤이 전령병 업무를 할 때도 자꾸 그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제대 전날 밤 연대장은 도윤을 따로 불러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름밤 공기가 선선했어요. 둘은 말없이 중대 뒤편 언덕길을 걸었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거든요. 제대 당일 아침 도윤은 연대장실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연대장은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도윤을 배웅하러 나갈 준비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연대장이 자신의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건넸습니다. 낡았지만 잘 관리된 군용 시계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차던 것이라며 좋은 사람이 차면 복이 온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 시계를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연대장은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당부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몸조리 잘하라고,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투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 같아서 도윤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였어요. 연대장은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연대장은 도윤을 꼭 껴안았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버스가 떠나가면서 도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연대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도윤은 연대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배우로서 성공을 거두었어요. 작은 극장에서 시작한 그의 연기는 점차 인정받았고 이제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주연을 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 속에서도 가끔 군대 시절이 떠올랐어요. 특히 한정훈 연대장의 따뜻한 배려가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문득 연대장이 궁금해졌습니다. 그가 건넨 시계는 여전히 도윤의 손목에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연대장의 마지막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도윤은 육군본부에 문의해 봤습니다. 한정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담당자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한정훈 연대장은 1985년 제대 이후 군과 관련된 기록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 이후의 행적은 추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도윤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대장을 찾아봤습니다. 동창회 사이트, 전후의 게시판, 심지어 신문 부고란까지 뒤졌어요. 하지만 한정훈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고
그가 찾는 그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을 때였어요. 도윤은 우연히 군대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 동기가 말하길 예전 중대에 근무했던 행정병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통해 연대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도윤은 그 행정병을 찾아갔습니다.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해진 그 사람은 도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전령병으로 일했던 것도 연대장이 특별히 아껴줬던 것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한정훈 연대장에게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아들도 같은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도윤이 입대하기 몇 년 전에 훈련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연대장님이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자기가 아버지이면서도 군인이라는 이유로 아들을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했다고 자책하시더라고요. 행정병의 말에 도윤은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대장이 자신을 그렇게 챙겨줬던 거였어요. 자신의 아들을 지키지 못한 후회 때문에 비슷한 또래의 병사를 각별히 돌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연대장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도윤이 간절히 물어봤을 때 행정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대 후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다만 누님이 서울에 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더 적극적으로 수소문했습니다. 한정훈의 누님을 찾기 위해 동사무소도 뒤지고 전화번호부도 뒤졌어요. 몇 달의 노력 끝에 마침내 그의 누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노세한 누님은 도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이 늘 얘기했던 그 병사라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동생이 도윤 덕분에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때 누님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정훈 연대장은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어요. 마지막까지 도윤을 걱정했다고 그 병사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이미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연대장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누님은 도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마지막까지 도윤을 자랑스러워했다고 그 병사 덕분에 아들을 잃은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더욱 슬퍼졌습니다. 연대장의 진심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누님은 작은 상자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한정훈 연대장이 죽기 전에 전해달라고 맡긴 유품이었어요. 혹시 그 병사가 찾아오면 꼭 전해달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 아래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군인의 모습이었는데 도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연대장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연대장의 친필로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글씨체가 조금 떨려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쓴 것이 느껴졌습니다. 편지에는 연대장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야기부터 시작됐어요. 22살에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훈련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이면서도 군인이라는 이유로 아들을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었다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도윤을 만난 것이 기적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비슷한 나이, 비슷한 얼굴, 비슷한 성격의 병사를 만나게 된 것이 하늘의 뜻 같았다고요. 도윤을 통해 아들에게 못해준 것들을 해줄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끝부분에는 도윤에 대한 당부가 적혀 있었어요.
건강하게 살라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어머니께 효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후회하며 살지 말라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라고 당부했어요.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조금은 덜 외로웠다. 고맙다, 도윤아.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대장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자신을 통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누님은 도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동생이 제대 후에도 도윤을 자주 언급했다고 했어요. 그 병사가 잘 지내고 있을지, 배우의 꿈을 이뤘을지 늘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도윤을 봤을 때는 정말 기뻐했다고 했어요. 동생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그 병사를 만나면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누님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것이 없다고, 오히려 자신이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연대장 덕분에 군 생활을 잘 버틸 수 있었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우연처럼 보이지만 운명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연대장과 자신의 만남도 그런 것이었겠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날 밤 도윤은 연대장의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따뜻함을 전해줄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보며 도윤은 다짐했습니다. 연대장의 마음을 이어받아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연대장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마치 연대장이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그 별을 보며 조용히 인사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연대장님.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20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었지만 도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모습을 바꿔서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연대장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도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